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건설보건학회 학술이사 엄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건설업 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기 학술대회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네 외빈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 건설안전임원협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훈 하나솔루션 주식회사 인사이트 부문의 CSO님 참석하셨습니다. 서평희 하나솔루션 주식회사 인사이트 부문의 안전보건 팀장님 같이 주셨습니다. 하기주 주식회사 한양안전보건팀 팀장님 오셨습니다. 김정호 주식회사 안전세계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자장과 발표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3부로 나뉘어서 오늘 진행을 합니다. 2부 자장을 맡아주실 김용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준 주식회사 사냥기업 안전보건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3부 자장을 맡아주실 천기현 주식회사 부영 안전보건부의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발표하실 분들을 한 분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일 박예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은미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원 롯데건설 안전보건팀 책임 매니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지영 삼성물산 피포 안전보건팀 프로님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네,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대한건설보건학회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임원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설보건학회 학술이사님 김용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건설보건학회 이선자 홍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대한건설보건학회 정태성 홍보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한복순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대한건설보건학회 한복순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한복순 회장님을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복순 회장님은 현재 강북 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여름이 되다 보니 폭염이 와도 걱정, 날씨가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또 겨울 되면 날이 추우면 또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축복받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가을 날씨처럼 선선하고 날씨 걱정을 덜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건설 근로자들의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깊숙하게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대한건설보건학회는 이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 학회이고요. 여기에는 많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들의 그 건강 지킴이로 활동을 하는 보건관리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회가 조금 많이 발전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킨텍스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음은 지금 함께 하셔서 유튜브로 아마 시청을 하고 계신 여러 관련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학술대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학술이사들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이 건설 근로자들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일까? 또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중처법하고 관련해서 산업재해를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그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건설업 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큰 주제로 여러 연자들을 모시고 또 활발한 논의를 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보건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보건관리자 선생님들의 발표도 함께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 하셔서 이 자리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한복순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복순 회장님께서는 오늘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그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 구축 방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그 보건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해서 건설업에서 근로자 건강권 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보건 총연합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혜선 회장님께서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혜선입니다. 제가 대한건설보건학회를 2017년에 처음 만들어서 초대회장을 했는데 오늘 건설보건학회에서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는 곳에 초대를 받아 축사를 하게 되니까 더욱 감개가 무량한 것 같아요. 사실 그 건설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이 모두 굉장히 중요한데 건설업 보건관리자 제도가 생기고 또 건설보건학회가 생기면서 건설 보건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갖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한복순 회장님 그리고 또 많은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얼굴 보면서 행사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니까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업의 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1년 반 됐어요.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1년 반 동안 판결 결과가 3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축사를 했을 때까지는 2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1건이 더 추가되어서 3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원청의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원청의 사업주를 처벌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고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원청의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바로 이제 중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을 살펴보면은 그냥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대재해라든지 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2호 판결이 내려진 경우를 보면은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CEO가 구속이 되었거든요. 현장에서 법정 구속된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협력업체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CEO가 바로 구속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된 사건은 그 원청에서 특히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처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사고가 많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대책을 더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CEO가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판결에 관심을 갖고 제가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나 한 거를 자세히 보았어요. 그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것에 대한 그 감축 예방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방 대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이런 그 서로 이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통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또 발생했네, 또 사건이 생겼네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이 더 심해지기 쉽거든요. 그런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일수록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과 보건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항상 안전과 보건이 따로 되어 있죠.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안전과 보건의 내용을 결합을 시켜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안전과 보건을 함께 협력을 해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관리자분들도 이제는 재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럴 때 현장에서 보건관리자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보건관리자들이 위험성 평가라든지 TBM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사업주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는데 보건관리자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오늘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안전과 보건이 결합되어서 정말
중대재해를 예방을 하고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오늘의 세미나가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저는 지금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한보총이 대한건설보건학회와 함께 우리 안전관리자분들, 보건관리자분들이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더욱 편안한 여건 속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즐겁고 보람 있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겠고요. 학회와 건설보건학교 한보청이 그 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선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혜선 회장님은 대한건설보건학회 초대 회장님이셨습니다. 저희 학회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느껴지는 축사였는데요.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건설업에서 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또 보건관리자 역할의 역량 강화, 또 활성화에 대해서 강조해 주셔서 본 학술대회가 더욱 기대되는 축사였습니다. 다음은 김진 건설안전임원 협의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진 회장님께서는 현재 대한건설보건학회 부회장직까지 맡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건설안전임원협의회 금년도 1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안전보건에 이제 몸담게 된 거는 이제 불과 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안전보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세미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이렇게 끼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설보건학회 23년 정기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 보건관리 증진에 기여한 대한건설보건학회의 따뜻한 감사를 인사를 드리며 바쁘신 일정 속에도 시간을 내어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한복순 회장님, 이하 학회 관계자, 참석자 및 발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사회 경제 등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제는 힘든 시간을 지나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과 더불어 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건설 현장 종사자들의 보건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한건설보건학회는 2017년 12월 창립 이후 다양한 교육,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설업 보건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며 또한 종사자의 건강,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등 보건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우리 학회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 수는 23,134명, 사망자 수는 1,349명으로 재해자 수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근로자 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은 60대 이상인 종사자의 비율이 약 25%로 타 산업군 대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소음, 분진 등 건설 현장 종사자가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유해 인자에 의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업장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개선과 건설업 보건관리의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와 위치에서 노력하고 계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주제인
중대재해처벌 대응 건설업 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근본 학술 대회를 통해 실제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23년 정기 학술 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혹서기에 들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의 안전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 회장님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이제 관리해야 할 보건관리 영역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공유해 보자고 강조해 주셔가지고 더욱 마음에 다가오는 축사였습니다. 오늘 축사해 주신 두 분과 개사를 해주신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부는 지금으로부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체 기념 촬영을 한 후에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이유가 아마도 그 건설보건에 대해서 저희 산업보건 기준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동안 그 제조업 중심의 그런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거를 조금 지적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오늘 전체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인데요.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로 대응할 게 있나요? 그 저희가 기존에 하시던 그 활동 그 본질을 충실히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정혜선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20년 전에 저도 기업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처음에는 산안법 위반되면 제가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안전보건관리자 분들이 본질만 본 업무만 충실히 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중처법이 안전보건 발전에 좀 계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이렇게 어려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로 삼아서 오히려 회사에서는 임원분들의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활동하는데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사실 제조업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저희 산업보건 교과서 보면 대부분이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거라서 저희도 많이 배워야 되고요.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과서에 있는 얘기라서 그런데 제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강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건너 다닙니다. 근데 다리가 좌우로 보이는 게 7개가 있는데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다 다른가? 그래서 제가 가면 건너면서 내가 참 안전보건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이 디자인을 다 똑같이 해가지고 표준화 시켰으면 건설할 때 되게 안전보건에 도움이 될 텐데 이 모양을 왜 이렇게 다 달리해서 이렇게 힘들게 공사를 하시나 싶은데 또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최첨단 기술 또 디자인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보건만 생각하면 그냥 아주 평이하게 튼튼하게만 지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써 있는데요. 그 사업장에 이제 제조업과 달리 대부분 일용직 그렇게 근무자들이 많고 이동이 많죠.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용 관계에 있어서도 제조업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도급 생산을 하고 굉장히 중증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들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니까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 현장이 짧게는 뭐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이게 짧다 보니까 사업장 단위로 그거를 관리하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산업 차원에서 접근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지금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안전보건공단에 올라가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 표준 연구 과제 했던 건데요. 저희 보면은 이제 고용 구조 또는 생산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건설 현장 자체도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설 현장의 그 조직이 복잡하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 책임질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그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보니까 제조업하고는 너무 다른 구조를 가진 게 사실이라서 이 내용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로서는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뒤에 저희 백은미 교수님하고 오재일 박사님께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정혜선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 로드맵이나 법령 개정 TF 등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안전이 주죠. 안전이 주고 근데 그 내용은 보건이 불필요해서라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재해율이나 이런 현황을 봤을 때 이제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안전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분야에 이제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보건은 그러면은 비켜 서 있으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같이 하자는 거고, 우리 그 책자에도 써놓으셨던데요. 안전하고 보건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2026년까지 아주 그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보건 수준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보면은 저희가 한 전체 9만 명 재해자 중에서 건설업 재해자가 한 845명, 약 0.9%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로만 보면은 어떤 그 중요성을 건설 보건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건설 보건에서 건설 보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전하고 우리가 접점이 있잖아요. 그 위험성 평가라든가 안전보건 교육이라든가 이거를 안전에서 하는 분야는 안전만 하는 분야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업병하고 직업 관련성 질병 현황을 봐도 전통적인 화학 물질에 의한 거는 아직 그 건설업에서는 흔치는 않거든요. 가끔 음용사고라든가 등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급성 중독 문제 생겼을 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창원에서 세척제 사고가 났을 때도 이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건설업에서 요통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중대재해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은 안전보건 사고 수준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밑부분에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글씨가 가려졌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총집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즉 이런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우리 담당자 또는 담당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중처법이 중요한 거는
중처법을 통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고 하는 게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모든 국민들이 그거를 피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안전보건 교과서에만 있을 때는 우리들만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고 판결이 나고 이렇게 되면 뉴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니까, 따라서 안전보건에 대한 그 전 국민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집결돼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보건 쪽에서도 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지금 노력해주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보건관리자가 있는 기업이면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있죠. 그래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저희도 위험성 평가는 다른 과에서 하고 안전보건 교육은 또 다른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좀 경계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 그거는 또 우리 개인별 또 의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이 분야를 남의 일이다, 저쪽 안전 일이다, 쟤네들이 알아서 할 거야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내 일처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지도 더 넓어질 테고요. 그래서 그 로드맵에 있는 내용 중에서요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안전보건 교육이 있고 TBM이 있고 한데, 건설업은 특히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가시죠. 한 7시쯤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 현장에 몇 번 가봤었는데 그 숙소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적이었던 게 그 가건물 현관부터 이렇게 방문까지 소주병이 쫙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일찍 드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한다고 하는데, 농담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7시에 아침에 모여서 체조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다 같이 우리 보건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로드맵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사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리고 하청 사업장에서,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한 50%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 소규모 뭐 건설, 이렇게 건설에서 뭐냐? 뭐 추락, 이렇게 돼서 그 부분에 지금 최고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저희 유영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께서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위험성 평가를 강조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험성 평가가 원톱이다, 위험성 평가가 손흥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를 유효 슈팅이 TBM이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재밌게 그려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위험성 평가는 그럼 안전에서 하는 이런 생각을 할까봐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원톱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사실은 이 뒤에서 든든한 수비하고 미드필더가 있어야 축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골은 이분들이 넣는 거니까 지금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로드맵에 있는 내용인데요. 위험성 평가를 이제 당연히 확대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근데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평가를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1차로는 이제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실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4천 건 이상 그 사망 사고라는 걸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가 공개를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는 이제 개인 정보라든가 그 수사 관련 내용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재조사 의견서를 공개를 해서 다른 이게 사업장 단위로는 재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체를 보면 높지만 사업 단위로 보면은 사고 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타 사업장에 그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다른 데서 사고 난 거를 전부 분석해서 그거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험성 평가 저희가 1년에 한 2만 개 정도 사업장 감독을 합니다. 근데 사업장이 한 200만 개 정도 되니까 한 1% 정도 손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만 개인데 올해는 그 중에 1만 개만 감독을 하고요. 1만 개는 위험성 특화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감독과 점검의 차이는 이제 처벌 문제죠. 감독 나가서 이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처벌을 하지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2만 개 중에 1만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50% 부담이 덜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뭐 저는 제가 일반 기업 8년 다녔는데 감독관은 2번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장 단위로는 사실 감독관 만날 일도 별로 없죠. 감독관 무서워서 법 무서워서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건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보건혁신 TF가 운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한 70조 정도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너무 많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키기도 어렵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냐. 그래서 그 부분을 확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만 남겨놓자. 그래서 그동안에 사고가 났던 그 중대재해 사고를 분석을 해서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이었던 조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빼자. 이런 게 이제 그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결과는 발표를 못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조항만 처벌 조항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예방 조치 조항으로 해서 뭐 권고 수준, 예를 들면 코샤 가이드라든가 우리 고시 정도로 이렇게 좀 구분할 생각입니다. 이제 보건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 근로자의 역할이 그동안은 근로자분들이 좀 수동적으로 별로 이렇게 산안법에서 안 건드는 그 의무를 주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는 그런 구조였는데, 당사자가 근로자이니까 그래서 그분들 근로자한테도 이제 성실 이행, 협력 의무, 안전 행동을 준수할 의무를 이제 좀 주는데, 이 부분은 그리고 급박한 위험 시는 또 보고할 의무 이런 걸 줄 계획인데, 이거는 이렇게 어떤 선언적인 의미 이런 그 처벌보다는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권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고시는 이미 개정이 돼서 발표가 됐고요. 저희 그 안전 쪽보다 보건 쪽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공단 참 이런 위험성 평가를 보면 너무 복잡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현장은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신 현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작은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저희는 그쪽을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가 없는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 현재의 툴 가지고. 그래서 원페이지 시트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프로세스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25년부터 전면 지정을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통나무 비계에 대한 규정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삭제하고, 그리고 옛날 회전축 덮개만 인정하던 거를 이제 전자식 방호 장치 이런 첨단 기술도 받아들이고. 근데 보건 쪽에서는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논의는 특별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건설보건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산업보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선이고 환기지 않습니까? 개선을 하려면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158억 원을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저희가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 검진을 하면은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 정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작업 환경 개선을 한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8억 원을 투입을 해서 그 사업주가 환기를 개선을 하면은 저희가 비용을 드리는 거죠. 한 70%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산업보건 하시는 분들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저희 산업보건 쪽에서는 아직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관심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무죄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맡아주신 고용노동부 황규석 서기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발제하신 내용에서 이제 주된 내용이면서도 약간의 그 마음속의 섭섭함과 보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원톱이 아까 서기관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단순히 안전 분야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원톱이 뭐 축구에서는 2인 삼각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전과 보건이 사실 2인 삼각처럼 같이 운영이 되면서 이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또 서기관님께서 직접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로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 이 세 가지의 부분은 이 안전관리하는 분들과 이 보건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꼭 연계를 하셔서 독립된 체계로 운영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서로 협조하면서 운영을 하면 실제적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그 두 번째 발제자분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발제자분 발제하시고 나서 플로우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오재일 선생님께서는 지금 박예병원의 직업환경학과 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발제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건설업 직업성 질병 예방과 관리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박예병원 건강주의센터 센터장 오재일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건설업 직업병 질병 예방과 관리입니다. 두 가지로 이제 포인트 잡을 텐데요. 직업병이지만 건설업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할 거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산안법상에서 중대재해를 여기다 적용하면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미리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직업병 현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재해자 사망자 수 보면 건설업하고 제조업이 비슷합니다. 이건 2022년 12월 말 현재 현황이고요. 고용노동부 자료입니다. 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변한 건 없습니다. 약간 늘고 약간 줄었는데 그냥 오차 범위 내에 있다. 그러니까 좋아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대산업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시민재해하고 합쳐서 중대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해가 생겼을 때 일하던 사람이 다치면 중대산업재해고
건설 현장에서 뭐 철거하다가 벽이 무너져서 지나가던 버스를 젖었다. 그러면 중대 시민재해가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 이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생기는 이 중대재해가 되고요. 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동일한 유해인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 분은 뭐냐면 다항은 치료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진료가 나오더라도 3명 이상이 나오면 중대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하고는 조금 다르다. 사고는 6개월 정도면 몇 군데 이상 부러지고 부러져도 3개월 이상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다쳐야 됩니다. 근데 이 질병은 간단한 중독으로도 단 이 3명 이상이 생기면은 해당될 수 있다.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벌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업자하고 경영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확실히 좀 더 이제 처벌의 시가 세죠.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망은 비슷하고요. 부상은 오히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기준이 세요. 그러니까 6개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은 3개월이죠. 그러니까 더 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에 10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동시에 3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지금 중대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다. 똑같은 조건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병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직업성 질병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서 24개 항목이 나와요. 급성 중독 13개 뭐 해가지고 쭉 있는데, 그러니까 많지 않아 보이죠. 24개 항목이니까. 근데 이 13개 항목 중 이제 마지막 항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내지는 특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화학적 인자. 이게 163종이에요. 그러니까 작업환경 측정 대상하고도 많이 겹치죠. 대부분 겹치긴 하는데 그래도 계산해 보면 한 200여 종이 일단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4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적 인자 163종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유해화물이 109종이고요. 금속류 들어갑니다. 산알칼리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급성 중독이라고 해서 유기화학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학물질 여기서 화학적 인자란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상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가스 상태는 왜 중요한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문제지 사실 이 질병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근데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이제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이에요. 질식 사고인데 이것도 화학적 중독입니다. 주로 양생 과정이라고 그러죠. 양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돼야 되는데 옆에 일산화탄소가 끼면 일산화탄소가 그 자리 뺐죠. 이제 결합력이 109배 정도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자리를 뺏어서 이제 질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증상은 간단하게 두통부터 의식 저하, 뭐 기억력 감퇴까지 뭐 다양합니다. 치료는 산소 치료예요. 그냥 산소를 주는 겁니다. 대부분은 경증으로 끝나는데 이게 지금 뭐 밤새서 양생 작업을 하다가 옆에서 사람이 없었고 이러다 보면 의식 잃은 상태로 방치되면 이제 사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흔하지 않을 겁니다.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인데요. 이건 일반 건설 현장에서는 보기 힘들 거고요. 터널 공사라든지 아니면 오폐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치료 방법이 뭐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계란성 냄새가 나는데 문제는 하수 냄새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보통은 그냥 들어갔다가 뭐 그냥 원래 냄새가 나나 하고 있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데 기전은 잘 몰라요. 근데 보통 이제 사이클크롬 옥시다제라는 효소의 활동이 저하된다. 즉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숨을 많이 쉬어도 세포가 산소를 못 쓰면 질식이 되는 거죠. 그 단계로 이제 부락을 합니다. 자, 증상은 뭐 자극 증상 있고요. 두통부터 거의 뭐 중독 증상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걸로 구분은 힘들고요. 고농도에 노출되면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장 조치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들어가면은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꼭 훈련받은
보호구를 입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응급약은 없어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오픈된 공간에 이제 환자를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2차 오염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차 오염에 대해서 사고 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치를 취해주면 된다. 치료, 자, 효과가 증명된 치료제는 없고요. 심장과 폐 기능에 대한 그냥 보정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에크모라고 하죠. 뭐 그런 거를 다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 노출되는 건설 현장 근로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사망할 수 있는 직업성 질병, 제일 이제 겁나는 게 요즘 같은 이제 열사병이에요. 열사병은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만족이 되면 진단됩니다. 일단 고온 폭로에 폭로력이 있어야 되고요. 심부 온도가 40도 이상 돼야 됩니다. 심부 온도니까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잰 그냥 일반 체온이 아니에요. 심부 온도는 그 안쪽 체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8도, 38도, 현재 38도던데요. 아니요, 심부 온도는 40도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합병증이 동반되면 우리가 이 진단을 내립니다. 자, 증상은 이제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피부가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기 때문에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을 내줘야 되는데 그 땀을 내는 작용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땀이 안 나요. 그리고 뭐 경련, 의식장애 똑같은 증상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이제 위험한 게 이제 사망이고요. 영구적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사망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조사에 따라서는 뭐 적게는 5%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많게는 30% 이상 보기도 합니다. 5%로 볼 때는 열사병과 열탈진의 이 진단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처치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전화 먼저 하셔야 돼요. 자, 119 먼저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송 기다리는 동안 쿨링, 자, 이제 체온을 떨어뜨려야 돼요.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서 체온 떨어뜨리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에어컨 잘 돌아가는 실내로 옮기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수건으로 닦던, 욕조가 있으면은 욕조에 집어넣든, 뭐 샤워 시설이 있으면 뭐 샤워를 시키든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식 없다고 얼음을 먹고 정신 차려가면 큰일 나요. 이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정확하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나 음료수를 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위험이자인데요. 뭐 다 아시죠? 고령에 더운 날씨에 일하면 그렇고요. 뭐 기저질환이 있으면 이제 어렵습니다. 자, 예방. 자, 옷은 가볍게 입고 태양광 맞고, 자, 기온 높은 시간에 휴식하고. 굉장히 속 편한 소리예요. 자, 지금 공기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더운 날 다 쉬면 뭐 이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급성 중독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급성 중독이 많지 않아요.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근데 급성 중독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급성 중독은 인과관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노출하고 결과 나오는 게. 그래서 노출이 되고 질병 중독까지 급성 중독이니까 타임렉이 짧아요. 굉장히 빨리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발생하면 이거 질병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 중독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 대응 전략인데요. 오늘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추가돼야 될 텐데, 자, 첫 번째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중대재해법상의 직업성 질병은 대부분 사고하고 굉장히 성격이 유사해요. 노출 자체가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고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 띕니다. 그래서 관리도 사고처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낙상 사고가 있다, 아니면 추락 사고가 있다. 떨어지고 나서 위에서 떨어지면서 바닥에 닿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질병이 사고가 손상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일단 노출되고 나면 이게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로 초기 대처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보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시켜야 서로가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은 개인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질식이나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은 똑같이 노출돼도 회복이 빨라요. 아니면 아예 증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령이나 아니면 이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아예 회복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감수성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과관계 판단인데요. 중대재해법상 직업성 질병들은 그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것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틀에 들어갔는데 인과관계를 따져서 중대재해를 면하겠다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것들은 이미 중대재해법상 질병에 다 빠져 있어요.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것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출되고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는 인과관계로 뭐 담배처럼 담배 피워서 폐암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50년 그 담배는 50년 이상 그렇잖아요. 그렇게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생하면은 이거는 거의 빠져나가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직업성 질병의 대응은요. 질병이 생기면 사망, 그다음에 장애, 회복 이 세 단계로 가는데 장애하고 사망을 막는 게 목표죠. 근데 중대재해는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직업성 질병이 발생했냐? 아니요 해가지고 끝나면 이게 제일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생길 수 있죠. 자, 질병이 생깁니다. 자, 사망을 했느냐? 자, 사망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건 그냥 중대재해입니다. 뭐 원인도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러면 지식 급성 중독 열사병에 해당되느냐? 아니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법은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굿이 아니에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을 피하려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이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죠. 자, 근데 걸렸어요. 걸리면 그다음 뭐죠? 자, 집단 발생입니다. 3명 이상 발생했냐? 자, 다행히 1명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나마 뭐. 근데 한 5명 생겼어요. 이만 또 페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접근할 때는 요 진단이 뭐로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전한 그 질병명 거기에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그 초기에 질병 그 진단 코드부터 좀 자세히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사병과 열탈진은 완전히 달라요. 열탈진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직업성 질병이 아니고요. 근데 열사병은 거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고 상관없이 3명 이상 발생하면 열사병은 대상이고 열탈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탈진이냐 아니면 열사병이냐 이 질병 코드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반드시 중독이 있었을 때는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납 같은 경우에는 30 마이크로그램 이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일반인들 상대로 납 검사를 보면 1 마이크로그램도 안 나와요. 자, 그럼 이분을 검사를 봤더니 납이 한 10 마이크로그램 나왔다 그러면은 산안법상의 기준은 이해하지만 일반인하고 비하면 10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재판에 가거나 아니면 산재 소송에 갔을 때에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기준치 이하라 그래가지고 급성 중독이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보다 10배 이상 배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안법상의 기준치는 일하는 사람 기준치지 실제로 급성 중독이나 이 산재법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증상을 보고 그다음에 감수성 또 면역력이라는 게 있고 감수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하면 항상 그래도 데이터는 확보해 놔야 되니까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를 해놓는 거 이거를 명심을 하시면 사고처럼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겼을 때 이 뒤쪽의 처리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대상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이고요. 네, 나중에 사과하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잘못하시면 CEO가 나와서 기자회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이제 의심되면 검사하고 시계하고 처치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업에서 직업성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중처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중독성 질환의 치료 기간이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신 부분, 그리고 그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그 13호 자가급 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인자에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있는데 뭐 163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자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중독성 질병 크게 세 가지죠. 일산화탄소, 그리고 황화수소, 열사병, 이 세 가지가 실제 그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저희들이 이제 T 코드라고 부릅니다. 상병 코드의 T 코드가 외상과 중독의 코드인데 그 중독 코드의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3종이 1번이 열사병, 2번이 일산화탄소 중독, 3번이 황화수소 중독입니다. 그 세 가지를 다 언급해 주시면서 예방과 관리 방법까지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와 관련돼서 먼저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받고 세 번째 주제 좌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 관련돼서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들 혹시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주제 바로 좌장님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세 번째 주제 진행 나오셔서 그 세 번째 주제 맡으신 좌장님께서 발제자 소개해 주시고 세 번째 주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드리기도 전에 주제 발표하시는 분이 먼저 나와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좌장을 맡게 된 저희 사명기업 안전보건 대표 이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 전에 예전에 아마 안전보건단에서 그 위탁 연구 과제를 하나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건설업 작업환경 측정제도 개선이랑 공정 표준화 작업에 관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건설업 직업성 질병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불과 작년에 했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많이 건설업은 직업성 질병 예방에 관련돼서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럼에 따라서 우리 위험성 평가도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되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부상 질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자율성 위주로 좀 갔는데 이제는 좀 아무래도 좀 강제성이 좀 부여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위험성 평가 실시 방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해외에서 어떻게 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 발표를 우리 카톨릭대 교수이신 백은미 교수님께서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겠고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의 연구교수로 있고 대한건설보건학회 총무이사로 있습니다. 네, 건설보건학회 제가 회원가입 신청서 앞에 놔뒀는데 많이 가입하셨나요?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평생회원도 해주시고 기업에서 회원가입하시면 저희가 세미나를 2, 3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이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예정이 돼 있고 11월에는 정경련 회관에서 또 후기 학술대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위험성 평가 중심에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이 돼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로벤스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74년도부터 시작해서 산재가 18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결과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자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기소와 선고 사례 분석을 해서 시행 후에 위험성 평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게 2014년부터 지금 시행해 왔는데 솔직히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저도 직접 실시를 했었고요. 참이라고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도 직접 제가 들어가서 다 실시를 했었는데요. 되게 힘든 작업이고 서류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알 수 있게 되는,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평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그러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되게 많아서 안 해도 되겠구나, 살짝 이렇게 저도 아니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고 나서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서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위험성 평가의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중요한 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과기대 정진우 교수님께서 이렇게 성남지청장이실 때 이렇게 들여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는 분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많이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안 좋은 말씀을 더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건강 분야 위험성 평가 개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서 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내년 초에는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김앤장이랑 그 연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 선고 사례 분석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 평가, 필요 조치 이런 것들을 안 한 게 위반 사건이 28건, 8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제일 중요한 파악이 먼저인데 이것들을 안 하고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한번 넘겨짚고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인데요. 위험성 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기업이야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를 계속 공단에서 했었는데 20년, 21년도에 연구를 계속 했었는데 여력이 안 된다. 다른 담당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만들고자 이렇게 위험성 평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필요 조치가 82.4%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그리고 비상 매뉴얼 마련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외 자료를 살펴보면 오샤에서 건설업 근로자의 위험성 평가가 있었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거에 대한 취할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제 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주 보고할 사람을 지정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키맨 이런 사람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이 자주 보고하도록 하고 감독자나 지정된 사람들이 동료와 열질환에 대한 불편한거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버디 시스템, 그러니까 동료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근무 교대 시간에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행동하는지 확인하고,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분의 왼쪽 팔이 좀 드는 게 좀 이상하다, 아니면은 좀 약간 마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동료들이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열이 나는 것도 제가 보기엔 한 스티커 같은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온열 질환에서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약간 열이 오르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분석하면 이렇게 딱 옆에 동료가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동료가 보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라라는 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직원이 주기적으로 체크인을 하고 그 따라야 할 절차와 직원 감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거를 설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대화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대화형입니다. 그래서 소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도구는 국가 언어 부분별로 다 검색할 수 있고, 택시 운전사나 미용사 이런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게, 왜 헤어샵 같은 데는 1인 뭐 아니면은 뭐 몇 인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도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위험성 평가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해외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은 일본에서는 편의점도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사무실, 영국에서는 뭐 2000년도인데 사무실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정말 자세하게 잘 돼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라도 위험성 평가를 잘 해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일R을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개인 보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그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보호구 같은 경우는 선택, 구매, 발급,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PPE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PPE를 선택하고 편리한 PPE를 구매해야 되고, 해당 PPE 사용에 대한 직원 교육, 직원에 대한 소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보관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기적인 통제,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했는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체크를 되겠죠.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가 필요한 근로자가 있습니까? 이러면은 예, 아니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어떤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건설업이 따로 있고, 뭐 5개 작업자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뭐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적합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예, 아니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당 사항 없는 데는 아직 20인 미만 뭐 이런 데는 휴게실이 이제 마련되지 않아도 되니까 예, 아니요, 해당 없음 이렇게 해당 없음의 표시가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정보, 자세한 설명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고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이 평가를 다 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위험성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유럽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시설 이렇게 있고, 날씨 위험 제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직원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기온을 결정할 때 개인의 보호 장비 사용의 영향과 풍속을 고려해야 되고, 바람이 관찰되는 경우, 야외 활동이 있는 경우 최대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요. 네,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외가 영하 5도. 네, 영하 5도고 풍속이 5ms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실외 체류의 최대 지속 시간이,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온도가 영하 15도이기 때문에 최대 지속 시간이 80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80분은 다른 표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한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업량과 작업 속도가 만족스럽다, 근로 시간 구성이 만족스럽다, 직장에서의 심리 분위기는 어떻다, 직원은 휴식 시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 좀 뜬금없기만 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우리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서 누구도 다치지 않고, 질환에 걸리지 않고, 직업병에 걸리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뭐 직업병에 걸리거나 질환이 생기거나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보험료가 오르고 사업주에 다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는 건강 분야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고요. 또 하나 나온 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잘 하셨기 때문에 이 파란색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고, 이 중소규모는 초록색인데요. 예, 지금 예전에 책 캡처를 해서 초록색이 이제 디자인이 안 된 거입니다. 초록색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내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책임하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렇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까지 같이 해서 하면 되겠고,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 전체 평가에 다 참여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관리 감독자랑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근로자까지 포함을 해야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작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근로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잘 할 수 있게 안전 문화를 확산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툴박스 미팅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툴박스 미팅 때 건강과 안전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직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를 이제 확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는 제일 중요한 게 수시 평가와 새로운 그 평가 방식에서 상시 평가입니다. 그래서 월, 주, 일 단위로 이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월에서는 노사 합동 순회 점검을 하고 아차 사고 분석을 해서 제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아차 사고 분석이 제일 중요한데요. 아차 사고는 여태까지 잘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무마시킨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차 사고를 활발하게 공유하도록 해야 되고, 옆에 부서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런 거를 같이 알 수 있게 아차 사고에 대한 분석을 이제 따로 하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한 제도를 실시해서 평가하고, 주 단위는 이행 확인 점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일 단위는 툴박스 미팅을 해서 공유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서류로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서류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아마 밴드나 카톡방에 다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잘 공유하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 평가가 도입되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실시 조직 및 역할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위험성 평가 담당자를 따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분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되겠고, 이분은 회의 안건 작성이라든지 위험성 평가표를 만드는데 이분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근로자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고, 다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 되고, 그래야 서류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시 결과를 교육하고 공유해서 위험성 평가 결과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 및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은 사전 준비를 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해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인지 파악하고 공유하고 기록 보존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도 이렇게 다 알다시피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하고 피드백을 다시 해서 다시 사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거나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TBM을 활용한 공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은 이제 사전 준비는 예정 공정표, 우리 안전보건관리 자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작업환경 측정, 특수검진 자료 이런 것들 단위 작업별로 분류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동종의 유사 업종 재해 이런 것들은 안전보건공단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 재해를 가지고 계시고, 아차 사고 사례, 안전보건 정보 수집 분석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검토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은 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하고, 근로자 제한 제도를 신설하고, 아차 사고의 제보 사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의 공종별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를 활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전 준비 단계에서 잘 못한 거를 다시 체크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또 이거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험성 결정은 이런 위험성 평가를 회의를 개최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선정하고, 근데 유해 위험 요인은 공종별로 선정하는 게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종별로 잘 선정하고, 근로자의 경험과 재해 사례 이런 것들을 거기다 더 넣으시고, 상과 중 등급은 중점 관리, 하 등급은 일상 관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요즘에 3단계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험성 평가를 한 번도 안 해본 협력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중하 단계가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상중하 단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체크리스트를 하든지 뭐 다음엔 뭐 OPS 법을 하든지 그렇게 조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할 때는 이게 누락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나중에는 조합해서 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인데요. 실천 가능한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를 계획을 수립하고 상등급 대책은 뭐 이렇게 하고 중등급 대책, 하등급 대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공유하거나 교육할 때는 TBM 1일 작업 전에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SNS 공유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매월 정기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실시하는 채용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실시하고 수시 특별안전보건 교육 시에도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소대책 이행 확인은 주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PPT가 약간 이렇게 깨졌는데요. 월 단위 같은 경우는 현장 소장, 평가 담당자, 공사 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노사 합동 순회 점검 때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아차 사고 검토하고 근로자 제한, 예정 공정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 단위는 현장 소장, 평가 담당자, 공사 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이렇게 해서 결과를 논의하고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단위 같은 경우는 툴박스 미팅 활용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결과를 공유하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검 회의록 양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 책자 파일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파일을 활용해서 하면 되겠는데요. 거기다 예전에도 우리가 안전 위주로 다 이게 서류가 작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다 이제 건강과 보건 분야로 바꿔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롯데건설에서 위험성 평가 AI를 개발해 안전 관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도 AI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유럽의 위험성 평가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거기도 AI잖아요. 이것도 AI로 안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혹시? 네, 잘 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R을 하고 주요 기능은 인공지능 기반을 통해서 건설 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 왜 그러면 전체 현장을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현장과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 수준의 3단계 판단법 같은 경우는 장시간 근로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연장 근로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장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그 생계형의 이제 근로자분들이 연장 근로를 몰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 근로와 야간 근무를 최소화하고 정해진 휴게 시간 보장, 휴식과 수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수면 장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면 장애가 있어서 올라갈 경우 추락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제가 싱가포르의 어느 회사를 이제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봤는데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영양 관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하더라고요. 직원들에게 과일을 공급하고 직원들에게 식사를 굉장히 되게 잘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는 싱가포르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민자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영양 공급을 잘 해야 그 건설 현장에서 쓰러지거나 추락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영양 관리를 특별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현장에서도 이것들을 꼭 해야겠다. 그리고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서 뭐 족구 모임 이런 것들도 하고요.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선 단합 대회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다. 일반 현장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다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건설업에서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설업에서 싱가포르는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걸 보고 역시 우수 사업장답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 영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고요. 수면 시간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연속된 24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온도 조명을 확인하고 1인 근무를 피하게 하고요. 왜 1인 근무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그다음에 뇌심혈관 발병 위험도를 평가해서 그룹별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육체적 피로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은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육체적 피로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도에 미국 자료를 봤는데 건설업 근로자가 100%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문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피로 관리를 좀 잘해서 이게 수면 장애로 연관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개 작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직무 스트레스나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중하 기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제가 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으로 이렇게 저희 연구팀이랑 해봤는데 WBGT나 아니면 기상누리 날씨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작업 강도 이렇게 해놔서 이걸 유해 위험 요인으로 놓고 위험성의 수준은 뭐 상중하로 놓고요. 개선 대책은 작업 환경의 개선, 작업의 개선 그리고 휴게 시간이나 휴게 방법의 개선 그리고 에어컨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 되고 매 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코샤 가이드에 이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심박수 측정이라든지 작업의 감시. 요즘에는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는 현장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AI, IoT를 이용해서 스마트 현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박수 측정, 작업 감시 이런 것들이 있고 개인 요인의 배려 그리고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이런 것들도 이제 적소에 준비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장애 예방 조치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건강관리, 적정 배치를 실시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수면시간 영양지도, 필요시 건강상담을 하게 하고 작업 개시 전에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순회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업 근로자에게 수분이나 염분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보건 지도를 하고 휴게 시설에 혈당계나 혈압계 이런 것들을 놔서 자가로 책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자 의심 대응, 안전보건 교육은 어떤 교육이 여기에 필요한지를 놓으면 관리 감독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료를 드리면 관리 감독자도 그 부서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좀 상중하 기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노동부와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정말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세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법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이렇게 적정 보안 이러면은 보안이 필요하면 보안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한 칸 더 만들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 더 변형해서 사용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은 감독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견한 위험은 반쯤 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위험성 평가를 활용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쓰죠. 그래서 주로 건설 현장 가면은 바카스 많이 먹던데 안 그렇습니까? 예, 농담으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2013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맞이했고 드디어 올해 상반기에 이제 법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울러서 그 법령 바뀐 게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어저께 중소기업 조합에서도 보면은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모르고 있고 또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잘 못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해서 앞으로는 지원과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제3부를 하는데요. 제3부에서는 좌장 역할을 맡으신 부영주택의 천기영 팀장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부 좌장 맡은 부영주택 안전관리부 부서장 천기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사례 발표인데 순서는 삼성물산, 롯데건설 발표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김지영 프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건설업 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하는 삼성물산 보건관리자 김지영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첫 번째 사업장 현황, 두 번째 건강동행 보건관리, 세 번째 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 현황입니다.
먼저 간단히 영상 보고 보시겠습니다. 이거 혹시 동영상 재생 어떻게 해? 삼성물산 하이테크 현장은 직원과 기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세이프티 퍼스트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현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 신축 현장으로 일 평균 출력 인원은 23,000명, 건설 장비는 3,500대이며 2015년도 P1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예정입니다. 네, 평택 현장은 약 축구장 약 170배 정도의 넓은 부지를 갖고 있으며 하루에 약 23,000명 정도가 출력하고 있습니다. 평택에는 총 17개의 현장이 있고 보건관리자 32명이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평택의 4번째 프로젝트 단지인 평택 피포 신축공사입니다. 건물의 기초부터 외장, 골조를 담당하고 있고 공사 기간은 21년 12월 1일부터 24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당 현장 안전보건 조직으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이명준 소장님 아래 펩동과 복합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팀별 관리 감독자, 총괄 안전보건팀, 안전보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팀에는 안전관리자 42명, 보건관리자 6명이 각 팀별 관리 감독자와 협업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건강동행 보건관리입니다. 저희 현장에선 다양한 보건활동을 하고 있고 먼저 간단히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 삼성물산 평택 현장에서는 일반 건강진단뿐만 아니라 특수 건강진단까지 병원 방문 없이 현장에서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근로자 문진을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2명이 상시상조하여 문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전도, 시력, 혈액, 혈압, 엑스레이, 청력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설을 현장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력 검사를 위해 청력 부스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음을 고려한 공간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대규모 출력이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쾌적한 대기 공간과 번호표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강의 위주의 보건 교육에서 체험 실습 형태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과 보건 역량을 높이고자 평택 현장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안전보건 체험관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체험자가 직접 중량물 취급을 체험할 수 있으며 동작인식 3D 카메라를 통해 현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방법의 중량물 취급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골격계 AR 체험존, 혈액순환 건강과 신체에 누적된 스트레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 측정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게임화 요소를 접목한 CPR 교육 시스템을 갖춘 CPR AD 실습존으로 구성하여 체험 실습 형태로의 보건 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성물산에서는 건강이 내게 닿아온다는 의미의 헬스케어 서비스 삼성 건다운을 개발하고 2023년 4월부터 하이테크 평택 현장에 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의 문진 상담에 의존한 단계를 넘어 실제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분석하여 근로자 맞춤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근무 중인 작년 근로자분들은 현장 건강관리실에 설치된 측정 부스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의 신장, 체성분, 스트레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건강 상태를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그 결과와 건강 상태 개선율 등 시각화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 분석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식단, 운동 코칭 등의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예측이 불가하며 제일 관리 어려운 것이 개개인의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은 이런 위험 요소로부터 사고를 근절하기에 결과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보건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보건관리자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삼성물산 하이테크 현장에서는 직원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진단 결과 중심의 관리를 넘어 증진 예방 중심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건강한 일터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개인 질병을 조기 파악하고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 내에 건강검진 센터를 구축을 하였고 전문의 2명이 상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채용 후 즉시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개인 질병을 조기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체험교육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론 위주의 보건교육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실습 위주의 보건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보건체험교육관에는 스트레스 측정존, CPR AED 실습존, 근골격계 AR존, 청력보호구 밀착 테스트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PR 체험은 약 30대의 CPR 큐브 기기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 심폐소생술 시 적절한 압박과 속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골격계 AR존은 중량물 인력 운반 시 자세를 AR로 관찰하여 부적절한 자세나 올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측정기를 설치하여 결과에 맞게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였고 청력보호구 검사를 통해 실제 소음 작업 시에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헬스케어입니다. 건설 현장은 다른 산업 대비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고강도의 노동으로 점차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질병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년 근로자와 유소견자에 대해서 건강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인 건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기반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저희는 주기에 맞게 장년 근로자에 대해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데이터를 수기 관리하였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화하였고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모든 인원에 대한 건강 데이터를 자동 집계,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건강 증진에 효과를 주었습니다. 또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건강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자기주도 관리에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보건활동을 통해서 교육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였고 개인 질병을 미리 파악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 관리하였습니다. 실제 인터뷰 때에도 게임을 통한 교육으로 집중도가 높았다, 이해도가 쉬웠다, 현장에 와서 이런 질병을 알 수 있었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좋다라는 여러 기술인들의 높은 만족도 있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석 연구 결과 유소견자 감소율이 80%, 대사증후군 개선율이 약 10% 이상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희도 스마트 헬스케어를 지속 운영할 시 유소견자의 비율을 낮추고 개인질병 사고 재해율도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설 현장도 법의 틀 안에서 실시하는 보건관리에서 예방 중심의 보건관리 시스템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을 실현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체계를 강화해서 일하기 좋은 현장을 만들고 건강한 일터를 구축하고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안전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롯데건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건설 정재원 책임 매니저가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건설업 협력업체 보건관리 지원 사례 발표를 맡은 롯데건설 안전보건 경영실의 정재원 책임입니다. 저희는 그 상호 존중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보건관리 지원 사례도 해당 문화 정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발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실천하는 당신의 안전을, 원칙을 준수하는 당신의 행동을,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의 건강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당신의 자유로운 소통을, 당신의 따뜻한 관심을, 당신의 권리인 휴식을 우리는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빛나며 다시 없을 당신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롯데건설은 약속합니다. 존중과 공감의 가치로 사람을 빛내다. 롯데건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제작하고 전 현장에 배포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그리고 교육 전에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 목차는 저희 당사 안전보건 관리 체계, 보건관리자 현황, 주요 지원 활동 내용과 성과,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사 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안전보건의 지속적인 투자, 생명 손실 없는 작업 환경 제공입니다. 그래서 아래 세부 경영 방침으로 경영진의 적극적인 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은 금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험성 평가, 종사자 의견 수렴, 그리고 근로자 교육을 강조하면서 세부 경영 방침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전보건 목표는 6대 사고성 재해 예방으로 사고 사망 만인율 제로라는 대목표 아래 6대 일반 재해도 전년 대비 일반으로 줄이기라는 소목표를 수립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안전보건관리 조직 기구입니다. 일단 대표이사 이하 직속 안전보건 전담 조직으로 안전보건 경영실이 있고요. 경영실은 세 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본부,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각 사업본부에도 별도의 안전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조직은 당사 기술연구원과 협업해서 기술 안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의 경영진들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안전보건임원협의회라는 의사결정기구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은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활동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88명,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총 88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현황입니다. 협력업체 보건관리 지원 배경입니다. 먼저 인적 요인으로는 보건관리 전문 인력이 부재함에 따라서
보건관리 역량이 다소 미흡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개인적으로 고령화 그리고 개인별로 유해 인자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고 개인 보유 질환이 다름에 따라서 개별로 맞춤 보건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물적 요인으로는 건설업 특성상 투입 근로자가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 대상으로 협력업체의 한정적인 예산으로는 모두 보건 관리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업 근로자는 계절적 요인,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등 직업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장애 유발 인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일반,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등 이런 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장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일반 검진 시에는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도 추가 의뢰해서 해당 질병 고위험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관리를 위한 직무 스트레스 평가,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고위험군을 별도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소견자 사후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내에서는 보건관리자가 교육과 건강진단 결과를 안내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외부 전문기관으로는 건강진단기관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활용해서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별 맞춤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건관리자, 건강진단기관, 건강센터 세 가지 사후관리 주체를 교차 활용함으로써 사후관리 주기 단축을 통해서 관리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소견자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시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호사 추가 배치를 통해 취약근로자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 객관적인 확인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종합 건강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그 건강 상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근로자 개인별로 맞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활동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지원자, 희망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관리자에서 근로자로 내려가는 일방적인 건강관리가 아니라 근로자 또한 관심을 갖고 본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 형식으로 건강관리 방안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근로자 개인별로 측정 결과를 누적 기록할 수 있도록 수첩을 작성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서 스스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주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였고요. 이번 장표는 현장과 더불어서 본사에서 건강장애 예방 활동에 대해서 지원했던 장표입니다. 먼저 폭염 대비해서 온열 질환, 뇌심혈관 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서 본사에서도 지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 예방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온열 질환 발생 취약 근로자, 즉 고령, 고혈압, 당뇨약 복용자 등의 대상으로 선풍기, 쿨매트 등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현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 음료수와 빙과류를 지원함으로써 무더위 시간대 휴식을 유도하고 손실 수분 보충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오개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현장 대상으로는 휴게시설, 냉난방 시설을 본사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폭염과 마찬가지로 한파도 지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한랭질환 예방 기본 수칙, 따뜻한 옷과 물,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전 현장 대상으로 귀덮개 4거머를 지급했습니다. 특히 이것을 주문 제작할 때 당사 상호존중 안전문화 로고를 함께 인쇄해서 전 근로자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선입 의무가 없는 대상 현장으로는 취약 현장으로 분류해서 온장고와 음료를 지원했습니다. 마찬가지 취약 현장 대상으로는 휴게시설과 난방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 지원입니다. 먼저 아래에 보이시는 양식을 협력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화학물질별로 법에서 요구하는 업무 그리고 법에서 권고하는 보호구를 적합한 보호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정보 제공이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제공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유해 위험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하도록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리제, 유류 같은 소분 용기 활용 빈도가 높은 유해 물질, 그리고 락화, 우레탄 폼과 같은 소규모 용기 취급 유해 물질 대상으로는 전용 용기 보관함을 제작해서 지급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장표입니다. 기존에는 유해 물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반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전산화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에서는 반입 계획서를 온라인으로 PC 또는 모바일 활용해서 반입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 요청을 하고요. 당사 보건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확인해서 제조 금지 물질 등 유독성이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에 반입 승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상으로 협력업체에서는 MSDS, 경고표지 등 유해 물질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지원입니다. 우측에 통계자료에서 보시듯이 최근 5개년 동안 직업성 질병 발생 통계를 보면 매년 근골격계 질환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해 요인 기본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적정한 보호구, 보호기구, 보조기구를 지급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 인력을 지원해서 해당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 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폭염 그리고 한파 대비해서 본사 차원에서 수행했던 지원 업무에 대한 설문인데요. 본사 지원의 만족도 그리고 본인 안전보건에 기여했다는 것을 느꼈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매우 그렇다의 비중이 높았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는 가장 높은 비율로 상호 존중이라는 점을 느꼈다고 근로자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휴식을 할 수 있고 만족감 그리고 내가 이 롯데건설 현장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요. 이러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근로자분들께서 희망한다는 그런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원 활동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이러한 지원 활동을 개선 그리고 확산,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흡사항은 종사자 의견 청취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긍정적 의견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사 자체 시스템 안에 우수 사례 공유 게시판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장별 우수 사례를 자발적으로 개별 현장에서 게시글을 작성하면 그를 확인하고 모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우수 사항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만의 그런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상호 존중, 안전보건 문화, 롯데건설만의 이러한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호 존중, 안전 보고 문화 정착. 롯데건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면 사고 확률도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의응답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응답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보건인데 저는 현장하고 본사에서 안전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제가 선택권이 있다면 700억 현장을 안 가고 800억 현장을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건관리자분들 아시겠죠? 안전 혼자 하는 700억 현장 좀 힘듭니다. 800억은 보건도 있고 안전 한 명 더 있고, 그게 앞으로 안전하고 보건이 같이 살아나가야 될 길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